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오보 그리고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안을 만들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 관련 법안 마련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 TF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웅래 최고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검찰개혁 뒤는 언론개혁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들 지지자들 사이에 많이 있었고요. 또 이 가짜뉴스, 악의적 언론 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당내 지도부도 굉장히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가짜뉴스, 허위 왜곡 정보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정치권의 정쟁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이거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데도 어찌할 수 없어서 언론이라는 미디어의 피해를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어 그냥 참고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왜곡 정보, 가짜 뉴스가 지금은 그 피해가 지금 도를 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심한데 이게 지금 그냥 피해자들은 당하고만 있는 거죠. 근데 옛날 같으면은 미디어라고 그런다면은 신문과 방송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미디어 소비 방식이 바뀌어서 지금 신문 방송이 아니고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짜 왜곡 정보가 이렇게 만약에 게재가 된다 그런다면 이게 지금 수초면은 전면적으로 즉각적으로 해서 전 세계에 즉각적으로 이 폐해가 미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언론인들 같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억울해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는 거고, 예. 그냥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이 미디어에 이렇게 가짜 뉴스 그리고 허위 왜곡 뉴스에 이렇게 당하면은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이게 제대로 피해 구제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이제는 이렇게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로 인한 피해를 이제는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가짜뉴스, 허위 왜곡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민생 6법을 저희가 준비해서 이번에 2월 달에 집중 처리 법안으로 좀 마련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권력도 정치를 잘 못하면 심판받거나 정권이 교체되거나 하고 경제 권력도 소비자들이 외면하거나 이러면 심판받는데 언론 권력은 마땅히 심판할 방법이 없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동안 이야기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의 유튜버나 인터넷 매체만 포함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번에 기존 레거시 미디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그러면 기존 언론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지금 이제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이제 넘쳐나고 있는 결국엔 유튜브나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1인 미디어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가짜 뉴스가 넘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기존 언론은 포함이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석의 논란이 있는데 분명히 지금 우리 당 의원이 낸 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언론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로 봐야 되고요. 오늘 회의에서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 그러면 윤영찬 의원이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거 플러스 또 다른 법안 같이 처리하는 겁니까? 지금 윤영찬 의원이 낸 거는 기성 언론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낸 법은 약간 문구에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윤영찬 의원은 약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별도 법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러면 그거를 빼고 유튜브나 SNS, 1인 미디어 중심의 가짜뉴스가 판치는 거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2월 집중 처리 법안에 지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에는 언론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우리가 다시 오늘 회의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 어쨌든 기존 언론 플러스 1인 미디어도 다 포함되는. 그렇죠. 그런데 플랫폼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사를 접할 수밖에 없는
미디어 환경인데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포털은 그럼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제가 지벌적 손해배상에 일단은 예. 기존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가 포함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포털에 우리 언론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는 그 영향력은 엄청 큰데 비해 그 책임이 지금 주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 포털이라는 게 가짜 왜곡 정보,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유통되고 재확산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또 포털입니다. 예. 지금 인터넷 뉴스 공급의 70~80%를 사실상 다음이나 지금 네이버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언론 유통시장을 독점하는 게 포털이라고 한다면 이 포털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법이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요 내용을 같이 포함하기가 지금 쉽지 않아서 예. 이거는 별도의 법으로 준비를 할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저희 법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포털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고 제공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공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런 법안을 만들자고 할 때마다 언론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 첫 번째 이런 반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짜뉴스, 악성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가 세울 것이냐. 이런 논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차례차례 좀 설명해 그래서 주시죠. 저희들이 이번에 미디어 관련 민생법안이라는 6법을 마련한 거는 이 가짜뉴스라는 규정이나 정의에 의해서 처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적이고 그리고 중립적인 기구, 그러니까 방송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로 통해서 1차적인 댓글 차단이나 열람 차단이나 이런 방식으로 1차적인 피해 구제를 받고 예. 두 번째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는 방법을 했지 예. 가짜 뉴스를 정의해갖고 그거에 근거해서 예. 처벌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하자는 것은 이번에 1차적인 우리가 2월 처리 법안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이제 정의를 내려갖고 처벌하는 법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 20대도 그렇고 그 전에도 많은 가짜 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피해 구제할 수 있는 법이 나와 있음에도 예. 가짜 뉴스가 뭐냐 하는 거는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쟁화가 됩니다. 여야 간에. 예. 한 발자국도 법안 심의에 대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법안 처리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예. 가짜 뉴스와 관련된 법은. 예. 그래서 이번에는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나 근거를 마련해서 처리하는 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서 1차적인 피해 구제를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피해 구제 받는 방법으로 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액 산정도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형법의 명예훼손, 가짜 뉴스, 허위 예. 왜곡 정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이제 형법에 처벌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5년 이하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물릴 수 있는데 그런 것 역시도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예. 우리 댓글에도 지금 많이 달리는데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법안이 조금 센 거여서 민주당이 그걸 받을 수는 없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다른 당이 내놓은 법은 내가 뭐라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예. 그 법은 부법대로 장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회법 절차에서 처리해야 될 거고요. 예. 저희들은 그동안 언론법, 언론관계법, 그 가짜뉴스법을 처리한다고 목소리만 키웠지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처리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제는 국민들이 신속한 피해 구제에 맞춰서 정쟁화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피해 구제가 되는 그런 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번 2월 임시국회 처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6법 같은 경우에는 정쟁화될 수 있는 당리당략이나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예.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런 논란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낸 법은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에서도 이거를 일방적으로 정쟁화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야당에서 이거를 또 표현의 자유 제한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다면 사실상 그거는 언론은 성역으로 인정하자, 그대로 방치하자 하는 얘기밖에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언론의 특권, 갑질을 그대로 그냥 놓고 보자 하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예.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은 그거는 지금 언론의 가짜뉴스, 허위 왜곡 정보에 대해서 이걸 시정하거나 피해 구제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할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연결된 김에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선별 함께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도 저랑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의원들도 같이 가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난색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홍 부총리가 절대 여기에 함께 가는 것에 난색을 표하던데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정이 계속해서 불협화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어요. 뭐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 국가 국관을 실무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입장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예. 재정을 걱정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그건 기획재정부의 입장일 거고요. 결국에는 당에서는 지금 국민들의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불만이 그리고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보는 거고요. 예. 지금 필요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과도하게 부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다면 예.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 고통을 그래도 저 언발에 오줌 누는 정도의 그런 생색내기 정도가 아니라 예. 국민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기재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지금 고통 그리고 어려움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소급 적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소급 적용은 손실보상 문제. 예,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IMF를 겪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예. 손실보상을 소급해서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소급 적용은 하기 어려운 것으로 잠정적으로 우리가 아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야당이 소급 적용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럼 이것도 아젠다를 민주당이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같이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예. 그래서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국가 경영에 책임을 진 책임자 입장으로서 그거는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도 그 주장대로만 그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요. 김은경 장관이 그 장관으로서 그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를 결국에는 지금 검찰에 일단 수사를 해서 지금 구속이 됐는데, 전 이 부분은 지금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우리 산자부 장관 했던 백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국책 사업이나 그리고 고유의 인사권 문제까지 이거는 수사의 칼을 들이대서 이거를 처벌을 하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과도한 과잉 수사, 과잉 처벌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직권남용도 거의 다 무죄가 났고 사법농단도 다 직권남용은 무죄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 직권남용으로 유죄가 지금 난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는데 그 조금 판결을 납득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지금 검찰의 지금 수사 행태는 이거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전형적인 수사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하는 거로 본다 그런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를 삼고 이게 시정되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어떤 조사에서는 30%를 넘어서 뭐 독주 체제를 하고 있다. 차기 여론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 뭐 정세균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기본 정책에 대해서 기본 소득이라든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좀 당의 내분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별 걱정 안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게 내분이라기보다는 이제 건강한 이제 정책 이제 판단의 차이인데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을 건강하게 우리가 그냥 생산적으로 어떤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정책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보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치 내분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좀 정책 경쟁 차원에서 좀 지켜보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내 비주류인 이재명 지사가 1위로 치고 올라가니까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비주류건 주류건 간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후에는 주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재명 지사는 어떻든 간에 대통령 경선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경선하면서 좀 각을 세운 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좀 감정적인 골이 있는 건 하지만 지금 일단 하여튼 30% 넘는 유일한 후보니까 일단은 끌어내리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노웅래 최고였습니다. 오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1인 시위도 있었죠. 야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연결합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오늘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생활비 60만 원 그리고 병가를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식구들이 다 해외여행을 갔다. 이거 도덕성 문제였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명이 좀 됐다고 보십니까? 해명이 잘 안 됐죠. 예. 월 생활비 총액이 60만 원은 아니다. 이 부분은 해명이 될 수 있었다고 보더라도 예. 생활비 축소 의혹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가족 해외여행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예. 그 진정성을 느끼기엔 좀 어려웠습니다. 변명이 좀 구구했어요. 그 황희 후보자 본인은 자기가 60만 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기자가 그렇게 썼다 잘못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과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병가를 적고 여행을 떠난 것은 분명히 부적절했다 이 말씀인 것 같고 네. 국민의힘에서 황희 후보자 딸이 또 아내와 함께 미국에서 5년간 2억 5천만 원의 유학비가 나왔는데 그 기간 황희 후보자가 수입이 그 절반밖에 안 됐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했는데 그건 어떤 해명을 했습니까? 일단 그 아내하고 딸이 미국에서 체류한 그 부분, 예. 그 답변을 보니까 형제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무리 가까운 형제자매 사이더라도 이 세대를 달리하고 따로 살고 있는데 1억 이상씩 도와주면서 얘기를 안 할 리가 없을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얼마 모자라니까 얼마 내가 보태준다. 그러니까 황희 후보자 본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하다못해 아이랑 같이 미국에 간 부인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언니가 얼마 보태준다 이렇게 말이죠. 예. 그런데 애매하게 이분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답을 한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형제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청문회 전에는 황희 후보자가 이 문체부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집중 부각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오히려 도덕성이 더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부각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워낙에 이 해명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좀 시대착오적이고 허술하잖아요. 누가 봐도 웃을 만한 이런 해명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식비를 명절 선물로 대체한다느니 머리는 집에서 깎는다느니 예. 이런 식의 국민을 좀 우습게 보는 듯한 그런 답변 태도.
답변 상황을 보면 이것이 훨씬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저희는 이 전문성 없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하고 싶었지만 이번 예. 순서가 오지 않을 정도로 예. 앞에서 이 부분이 워낙에 부각이 되다 보니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알았더라도 예. 뭐 알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아하.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보다는 뭐 전문성이나 도덕성 이런 것들 다 치우고 예. 정권 말기니까 예. 정권 사수에 몰입해줄 그런 충성스러운 분들만 찾다 보니 뭐 이분께 차례가 돌아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친문 핵심 세력을 찾다 보니까는 뭐 전문성, 도덕성 따지지 않고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렇죠. 뭐 우리가 내각 짜는 것도 아닌데 뭐 내각의 3분의 1이 여당 의원으로 지금 채워지고 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예. 비정상이죠. 그 내각을 채울 만한 인물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그런 인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이것은 뭐 이 정권에서 쓰고자 하는 인물, 이 정권의 인재풀이 그만큼 좁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혹을 종합해 봤을 때 황희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죠. 예. 전문성이 없는 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예. 이 각종 의혹과 관련한 이 낮은 도덕성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보여줬던 국민에 대한 무례한 태도 이런 여러 면을 볼 때 장관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단언합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야당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됐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야당이 막을 방법도 없고. 네. 근데 반대로 너무 야당은 반대만 하는 거 아니냐, 무조건 끌어내리고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예. 정도라도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뭐 예. 야당이 어느 정도 반대하는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결국 인사청문서에 다 합의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예.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분만 보더라도. 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보여주는 이 장관 임명 방식은 정말로 문제가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주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법원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3일째고요. 김기현 의원 또 주호영 원내대표 또 이종배 정책위의장 계속 했는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일단 거짓말이 가장 큽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게 가장 큰 이유예요. 뭐 거짓말 그건 이제 개인적인 얘기라고 치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야기된 사법부 독립성의 훼손. 예.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해야 될 법관들이 결국 이제 정치권 눈치다 보는 신세로 전락이 됐다. 이 원인을 제공한 게 가장 크고요. 예. 또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가 입법부의 어떤 로비스트처럼 행동을 하면서 탄핵 거래라는 걸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이게 들통나는 과정에서 거짓말, 거짓말했다. 궤변. 예. 네. 그래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권위, 위엄 이런 게 통째로 상실됐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건 그 임성근 판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임성근 판사에 대한 얘기는 다른 얘기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탄핵이 됐어요. 예. 탄핵 일단 소추 의결이 돼서 헌재로 넘어간 건데 그렇다면 더 큰 책임을 가진 일반 법관이 아닌 더 큰 책임을 가진 참부 요인의 하나 사법부의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뭐 임성근을 비호할 생각은 없고 이 김명수 대법원장도 잘못했으니까 물러나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임성근 비호한다 아니다 얘기는 다른 질문이니까 제가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 예. 김명수 대법원장 자체만 보자면 훨씬 예. 더 크게 그렇게 다가오지요. 예. 그 만일 진데 정말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면 그러면은 대통령이 또 새로운 사람 임명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그것도 그게 임기는 또 6년인데 오히려 그게 더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렇게까지 계산을 해서 뭐 저희가 뭐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냐 말씀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얘기고요. 예. 기본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이분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는 그 판단에 대해서 아하. 저희가 뭐 철회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예. 그 1인 시위는 언제까지 예정하고 계십니까?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아하. 백이명 의원, 저희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예.
그 탄핵을 발의하겠다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니까 여당이 참여해주지 않으면 지금 이건 일단 그럼 뒤쪽으로 좀 물러난 계획이겠네요. 일단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탄핵소추안 발의하더라도 의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돼서 탄핵소추안이 부결이 되면 예.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뜻하지 않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보궐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재보궐선거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 후보 단일화 이슈는 양쪽 당이 다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 당 비교했을 때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의 단일화가 조금 삐걱거리는 게 아니냐. 또 후보들끼리의 뭐 디스전이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단일화 문제는? 그건 일단 저희 당에 후보가 많아서 그래요. 예. 8명으로 줄였고 14명에서 서울시장만 얘기한다면요. 예. 14명이었다가 8명으로 줄였고 또 4명으로 줄이고 또 2명으로 줄여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2명으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라는 게 이제 조금 과열되다 보니 이런 예. 거가 나오는 거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의 중요성을 야권 지지자들께서 명확히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단일화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었습니다.